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강용 작가분의 끝비단 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캡틴 리라는 거를 러시아식 발음으로 끝비단 리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 또 외세로부터의 소련, 또 외세로부터의 미국, 이런 드러는 친일, 친소, 친미를 그야말로 현란할 정도로 나타내면서 우선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광용 작가분 출신은 함경도 물장수로 유명하죠. 북청물장수 이러면서 합니다마는 북청 출신입니다. 1919년생이고요. 1988년도에 소천 당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호는 백사라고 했고요. 아무튼 이분은 아동문학가면서 또 소설가면서 국문학자면서 또 활동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특히 서울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학문적으로 많이 기여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소설을 통해 가지고는 특히 끝비단 리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시대 비판적인 글을 잘 썼습니다. 이분의 글쓰기 특징은 사실 그대로를 나열시킵니다. 읽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 그대로를 나열시키다 보니까 진짜로 그 사람을 만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고요. 붕괴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배운 사람들이라는 쪽이 얼마나 형편없이 놀아나는가라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참 저는 지성인다운 지성인의 우리 사회의 지성인의 책임이 뭔가 이런 거를 뭐 장황하게 설교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 작품을 통해서 잘 드러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작품을 볼 때 딱 한 가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 의사입니다. 동경제국대학을 출신의 뛰어난 의사면서 어떻게 일제에 아부하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의술을 배웠는데 그 의술을 순전히 자기 영달을 위해서 수단으로만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가. 의사가 남을 돕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쪽이 아니고 내 돈을 버는 방식, 내가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만 그게 맞지 않나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인제 마지막에 가서 비판하겠습니다마는 "맞지 않나요?"라고 하는 분들께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떻든 그런 쪽으로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한 기회주의자죠. 그 기회주의자를 통해서 한 인간의 시대의 변모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카멜레온이라고 하죠. 변화해 나가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눈이 현란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를 하는 인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올곧게 살아가는 문제는 뭔가라는 문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실 때 굉장히 쉬운 작품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이야기 형태로 되어진 거를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이인국 박사는 엉접실 소파에 파묻히듯이 깊숙이 기대어 앉았다. 그는 백금 무태 안경을 벗어들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등골에 축축이 밴 땀이 잦아들어감에 따라 피로가 배어왔다. 2시간 20분의 집도, 위장 속의 균종 적출, 환자는 아직 혼수 상태에서 깨지 못하고 있다. 수술을 끝낸 찰나 스쳐가는 육감, 그것은 성공 여부의 적중률을 암시하는 계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웬일인지 뒷맛이 꺼림칙하다. 그는 항생질 의약품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던 일제시대부터 개복수술에 최단 시간의 기록을 세웠던 것을 회상해 본다. 맹장염이나 포경수술, 그 정도의 것은 약과다.
젊은 의사들에게 맡겨버리면 그만이다. 대수술의 경우에는 그렇게 방임할 수만은 없다. 환자 측에서도 대개 원장의 직접 집도를 조건부로 입원시킨다.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왔고 스스로 집도하는 쾌감을 느꼈었다. 그의 병원 부근은 거의 한 집 건너 병원이랄 수 있을 정도로 밀집한 지대다. 이름 없는 신설병원 같은 것은 숙제, 비장날 시골 전방처럼 한산한 속에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인국 박사는 인류대학병원에까지 손을 쓰지 못하여 밀려오는 급 환자들 틈에 끼어 환자의 감별에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그것은 마치 여관 보이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손님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그 등급에 맞는 방을 순간적으로 결정하거나 즉석에서 서슴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와 흡사한 것이라고나 할까?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병원 안이 먼지 하나도 없이 정결하다는 것과 치료비가 여러 병원의 갑절이나 비싸다는 점이다. 그는 새로운 환자의 초진에서는 병에 앞서 우선 그 부담 능력을 감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신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슨 핑계를 대든가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간호원들을 따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중환자가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 예지는 젊은 의사들이 했다. 원장은 다만 기록된 진찰 카드에 따라 환자의 정세와 아울러 경제 제도를 판정하는 최종 진단을 내리면 된다. 상대가 직이나 거물급이 아닌 한 외상이라는 명목은 붙을 수가 없었다. 설령 있다 해도 이 양명 진단은 한 푼의 미수나 결손도 없게 한 그의 인생을 통한 어술 생활의 신조 비결이었다. 그러기에 그의 고객은 외정시대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샘 속에 드는 축이어야만 했다.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창털이나 탁자 위를 훑어 무태 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묻으면 불요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한다. 아무튼 그의 단골 고객들은 거의 정결한 결벽성의 감탄과 경의를 표현하지 않는다. 일사후퇴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새빵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50만 원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2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전문인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다.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셈속이었지만 종합병원의 원장 자리는 어저씨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자, 이 소설은 현재의 시간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또 현재로 돌아오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소설입니다. 첫 소설이 시작할 때 보시게 되면은 수술실에서 나온 이인국 박사는 응접실 소파에 파묻히듯이 깊숙이 기대에 앉았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인국 박사가 지금 수술을 끝내고 난 뒤에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수술을 막 끝내고 턱 나와서 소파에 파묻히듯이 턱 앉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백금 무태 안경을 벗어들고 백금 무태 안경, 아주 고가의 안경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 돈을 벌어야 되는 데는 뭐 천부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텐데 어떻든 백금 무태 안경을 벗어들고 이마에 땀을 뜯고 등골이 축축이 밴 땀이 젖어 들어감에 따라 피로가 배어왔다. 뭐 이렇게 되면서 우선 이인국 박사의 첫 등장하는 장면이 뭡니까? 의사로서 막 열심히 지금 수술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으로 되어지는데 조금 더 읽어 나가면 읽어 나갈수록 '이 인간이 뭐야?'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의사는 어떤 능력의 사람인가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술 잘하는 의사로서 아주 명성이 자자했고 그런 병원에 있는 위치도 한 집 건너 한 집에 병원이 있을 정도로 마치 강남에 가면 피부과 병원이 한 집 건너 한 집에 있고
뭐 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피부과 병원을 볼 수 있듯이 인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인국 박사는 그 환자들을 아픈 사람을 누구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받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먼저 유심히 살핍니다. 자기가 살피는 것보다 밑에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훈련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허름하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입원실이 없다든지 적절한 핑계를 대서 내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입은 옷이라든지 뭘 봐 가지고 돈 낼 만한 사람, 왜냐하면 병원비도 비싸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더 많은 병원비를 받고 그와 같이 돈 될 사람들만 받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주된 고객은 외정 시대였으니까 일본인들이었고 또 권력층, 재벌 이런 축에 들지 않으면은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평당 500,000 환을 옥가는 독심지 인제 이 병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그런 병원이고 바닥에 타일을 바른 뭐 요즘은 바닥 타일 바르는 게 하나도 뭐 그거 아니겠지만 당시에는 바닥에 타일을 바른 2층 양옥집을 소유하게 됐고 자기가 하는 외과뿐만 아니고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여러 개의 개인 병원을 직결시켜서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셈속이지만 종합병원 원장 자리는 이인국 박사가 차지하고 있더라.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긴 의사인데 돈을 무척 밝히는 그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료가 아니고 내 치부하는 방식으로서의 의술을 사용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히포크라스 선서는 전혀 이 사람께는 무기력한 그런 선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의과대학 학생은 다 하니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까마득한 옛날 일로 인제 져 버리고 오로지 돈 버는 일에 의술을 사용하는 그런 의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양복조끼 호주머니에서 18금 해중 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2시 40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 약속 시간은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왕진 가방과 38선을 넘어온 피난 유무로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 얻은 새 것으로 갈아 매우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행을 취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이기도 한 것이다.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서류, 저금 통장 등이 들어있는 비상용 캐비넷 속에 넣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30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20대 홍안을 사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시대, 소련국 점령하에 감옥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와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17석,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 또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째깍째깍 소리에 귀 기울인 때여 그 가느다란 눈매에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가 서리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도 강모와 스메 엘이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주는 충동을 금할 길 없는 것이었다. 이인국 박사는 수술 직전에 서랍에 집어넣었던 편지의 생각이 미쳤다. 미국에 가 있는 딸내미
본래의 이름은 일본식어 나미코다. 해방 후 그것이 거슬린다기에 나미로 불렀고 새로 기루개에 올릴 때에는 코자를 완전히 떼어버렸다. 나미청 따로 모습은 단란하던 지난날의 추억과 더불어 또 올랐다. 온 집안의 재롱둥이였던 남이 그도 이젠 성숙했다. 그마저 자기 옆에서 떠난 지금 새로운 정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이인국 박사는 가끔 물밀어 오는 허전한 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아내는 거제도 수홍 속에 있을 때 죽었고 아들의 생사는 지금껏 알 길이 없다. 서울에서 다시 만나 후처로 들어온 해숙 20년의 연령차에서 오는 세대의 거리감을 그는 억지로 부인해 본다. 그러나 해숙의 피둥피둥한 탄력에 윤기가 더해가는 살결에 비해 자기의 주름 잡힌 까칠한 피부는 육체적 위축함마저 느끼게 하는 때가 없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서 난 돌진한 어린 것, 앞날이 아득한 이 핏덩이만이 지금의 이인국 박사의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피부치다. 이인국 박사는 기대와 호기에 가득 찬 심정으로 항공 우편의 피봉을 뜯었다. 전변 번지에서 가타부타 단안은 내리지 않고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한 그 후의 경과다. 결국은 그렇게 되고야 마는 건가? 그는 편지를 탁자 위에 밀어놓았다. 어쩌면 이러한 결말은 따로 출국 이전부터 이미 싹튼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택한 딸, 개인 지도를 하여 준 외인 교수, 스칼라십을 얻어준 것도 그고 유학 절차의 재정 보증인을 알선해 준 것도 그가 아닌가. 우연한 일은 아니다. 그러한 시류에 따라 미국 유학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아버지 자기가 아닌가. 동양학을 연구하고 있는 외인 교수, 이왕이면 한국 여성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던 솔직한 고백에 자기의 학문을 위탁탁을한 견해라고 무심코 찬의를 표한 것도 자기가 아니던가.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암시였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네,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호주머니에서 18금 해중 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이제 시계가 등장합니다. 이 소설 전체에서 시계가 쭉 따라다니는데요. 요것도 재밌는 배치입니다. 이인국이라는 이 시계 주인은 조삼모사 하듯이 그렇게 변해 나가는 사람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는 일제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일제에 아부하다가 그 다음에 소련군이 쳐들어오니까 소련군께 붙어 가지고 러시아로 또 그렇게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서울로 이남으로 내려와서 그 이후부터는 또 미군들께 딱 붙어서 하는 이런 식의 그 마구마구 변해가는 처세 방식이 이인국이라 하면은, 그가 가진 시계는 또 끔찍하게 이 사람의 그 생애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시계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바로 요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한쪽은 막 어째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이런 인간이 있다면은, 또 시계는 맨날 뭔가 같이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18금 시계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8금 시계가 그대로 또 생애에 같이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든 해중 시계를 보면서 2시 40분, 20분밖에 안 남았네. 브라운 대사를 만나려면은. 그래서 현재의 시간입니다. 현재의 이 시간에서 20분 후에는 미 대사를 만나러 간다. 이제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인국 박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설은 현재에서 시작했다가 과거로 되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현재로 되돌아오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쭉 얘기하게 됩니다. 우선 이인국 박사는 그 시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자랑거리가 이 시계거든요. 연구하면은 제국대학,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할 때에 그 워낙 공부를 잘했고 의과대학 학생을 잘했고, 그래서 그때에 받았는
시계가 이 시계인데 참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왜 이 시계를 볼 때마다 기적 같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의 이제 과거의 생애가 나옵니다. 이 시계는 38선을 넘어올 때 유일한 유물 중에 하나인 시계였고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 얻은 것으로 새 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그 당시에 메고 온 그 가방은 이미 없어졌다는 거죠.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 행각을 같이 한 유일품이요. 이 부분입니다. 시계는 삶을 같이 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이기도 한 것이다. 어디에서? 시계에서 자기가 마구 흔들려 온 삶에서 늘 같이 해온 반려다. 왠가 하면은 이미 부인으로 있었던 사람은 죽고 없고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이후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계가 반려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계를 밤에 잘 때에도 그냥 어디 벗어놓는 게 아니고요. 귀중한 등기서류나 저금 통장 이런 것들이 된 그 자리에다가 비상용 캐비넷 속에다가 딱 넣어 놓고 자지 시계를 뭐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잔다든지 옆에 벗어 놓고 잔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얘기를 볼게요.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해 갔지만 시계만은 옛모습 그대로다. 이 부분도 재밌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구마구 변하는 게 하나 있다면은 요게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는 게 시계가 그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자기 주변뿐만 아니고 이미 그 자기 자신도 홍안을 자랑하던 그런 젊음은 다 어디로 갔고 벌써 머리카락은 반백도 됐고 자기 자신도 변했더라는 겁니다. 오직 시계 이거 하나만 안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를 지내왔고 소련 점령국 하에서의 감옥 생활. 이 일제가 그 해방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제 친일파 그걸로 해서 잡혀 들어가거든요. 잡혀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소련 치하에서 감옥 생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이북에 있다가 이북에서는 해방되고 난 뒤에 바로 소련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련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여차여차해서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고 또 그러면서 일사후퇴 때 6.25 사변이 일어나고 일사후퇴 때 아슬아슬하게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마침내 서울에 도착하겠다는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째깍째깍 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의 그의 가늘한 눈매에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가 서리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도 강모와 서멜이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주는 충동을 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계를 통해서 과거를 이제 회상해 본다는 거죠. 언뜻 이인국 박사는 수술 직전에 서랍에 놓았던 편지 생각이 미쳤다. 미국에 가 있는 딸내미, 본래 이름은 일본식 나미코다. 이제 다시 또 현실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이인국 박사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으면은 지금 현실로 또 되돌아온 얘기입니다. 그 딸에 대한 미국으로 유학 가 있는 딸에 대한 편지를 이제 받았는 게 언뜻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 딸은 원래 나미코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해방되고 그러니까 나미코라는 그 꼬자를 뒤에 떼버리고 나미라고 이름을 또 바꿉니다. 그 딸도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했던 그 집안의 재롱둥이 나미도 이젠 성숙했다. 그마저 자기 앞에서 떠난 지금 새로운 정에 산다고는 하지만 이인국 박사는 가끔 물밀어 오는 허전한 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왠가하면 그다음 이제 이인국 박사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는 거제도 수용소에 있을 때 죽었고 아들의 생사는 지금 알 길이 없다. 왠가하면은 북한에 있을 때 소련이 딱 북한을 들어오게 되니까 아들을 적극적으로 뭘 해서
소련으로 유학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6.25가 벌어지고 이 사람은 또 서울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 아들하고는 완전히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죠. 그러던 차에 서울에 와서 후처로 돌아온 해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0여 년의 연령차가 나는 그런 아내를 후처로 인제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은 후처는 그전에 간호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간호사가 나중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면서 "선생님 일이면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된 게 지금 후처로 들어와 있는 아내. 거기에 인제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딸은 그렇게 해서 미국 유학을 떠났고, 유학을 떠나서 유학 떠나는 것도 당연히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 가야 된다는 식으로 우겨 가지고 그렇게 갔고, 한국에 있을 때 딸은 영어 수업을 받게 했는데 그 외국인 교수가 결국은 이 딸아이가 유학 가기 위한 거를 다 주선을 해 주고 등등 했는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교수는 동양학을 연구하고 있는 외인 교수고, 그러면서 언뜻 인제 얘기가 "아내가 될 사람은 한국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언뜻 했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무심코, 그게 자기 딸이 될 줄은 모르고 그때는 무심코 '아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찬의를 표한 것도 자기가 아니던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암시였던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서 이제 딸의 편지를 마지막 뜯기에 앞서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쭉 생각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상아로 된 오존 파이프를 앞니에 힘을 주어 지그시 깨물며 눈을 감았다. 꼭 풀수어 개 좋은 일을 한 것만 같은 몸서리가 느껴졌다. 더러운 년 같으니 기어코. 그는 큰 기침을 내뱉었다. 그의 생각은 외정시대 내선 일체의 혼인론이 떠돌던 이야기에 꼬리를 물었다. 그때는 그것을 비방하거나 굴욕처럼 느껴지는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해석했고 어찌 보면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경우는, 그는 딸의 편지 구절을 곱씹었다. 애정의 국경이 있어요. 이것은 벌써 진부하다. 아비도 학창 시절에 그런 풍조는 다 마스터했다. 건방지게. 이게 새삼스레 아베에게 설교조로 좀 더 솔직하지 못하고. 그러니 왜 딸인 제가 그런 국제결혼의 시금석이 되겠단 말인가? 아무튼 아버지께서 쉬 한번 오신다니 최종 결정은 아버지의 의향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그래 아버지가 안 가면 그대로 정하겠단 말인가? 이인국 박사는 일대 잡종의 유전 법칙이 떠오르자 머리를 내저었다. 흰둥이 손자.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 그는 내던졌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대학 캠퍼스 같은 석조전의 거대한 건물, 그 앞에 정원 뒤쪽에 짝을 지어 걸어가는 남녀 학생, 이 배경 속에 딸과 그 외인 교수가 나란히 어깨를 짚고 서서 웃음을 짓고 있다. 신음소리를 치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튼 미스터 브라운을 만나 이왕 가는 길이면 좀 더 서둘러야겠다. 그 가장 대우가 좋다는 국무성 초청 케이스의 확정 여부를 빨리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조바심을 쳤다. 그는 아내 해숙이 있는 살림방 쪽으로 건너갔다. 여보, 남이가 기어코 결혼하겠다는구려. 그래요? 아내의 어조에는 별다른 감동이나 의아함도 없음을 이인국 박사는 직감했다. 그는 가능한 한 해숙이 앞에서 전실소생의 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삼가워했다. 어떻게 보면 남이의 미국 유학을 간접적으로 자극한 것은 가정 분위기의 소치라는 자격지심이 없지 않기도 했다. 남이는 물론 해숙을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준 일이 없었다. 해숙이 또한 남이 앞에서 어머니라고 버젓이 행세한 일도 없었다. 지난날의 간호원이고 오늘의 어머니, 그 사이에는 따져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복제되어 있었다. 선생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어요. 서울에서 이인국 박사를 다시 만났을 때 마음속 그대로 털어놓은 해숙의 첫 마디였다. 처음에는 해숙이도 부인의 별세를 몰랐고 이인국 박사도 해숙의 혼인 여부를 참견하지 않았다. 해숙은 곧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이리로 옮겨왔다. 남이는 예정에 다시 살아 해숙을 언니처럼 따랐다. 이들의 혼인이 익어갈 때 이인국 박사는 목에 걸리는 딸의 의향을 우선 듣기로 했다.
딸도 아버지의 외로움을 동정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 아버지의 시중에 힘에 겨웠고 또 그 사이 실제 아버지 뒤치다꺼리를 해숙이 해왔으므로 딸은 즉석에서 진심으로 찬의를 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해숙과 남이의 간격은 벌어졌고 해숙은 남편과의 정상적인 가정 생활에서 남이가 장애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차츰 가지게 되었다. 해숙 자신도 처음에는 마음 놓고 이인국 박사를 남편이랍시고 1대1로 부르진 못했다. 남이의 출발, 그 후 어린애의 해산, 이러한 몇 고개를 넘는 사이에 이제 겨우 아내답게 늠름히 남편을 대할 수 있고 이인국 박사 또한 제대로의 남편의 채모로 아내에게 농을 걸 수 있게끔 되었다. 기어코 그 외인 교수와 가까워지는 모양인데 이인국 박사는 아내의 얼굴을 직시하지는 못하고 마치 독백하듯이 뇌까렸다. 할 수 있어요. 제 좋다는 대로 해야지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인국 박사에게는 들려왔다. 글쎄, 하긴 그렇지만 그는 입맛만 다시며 더 이상 계속하지 못했다. 자, 이 부분에서 인국 박사라는 사람의 인간성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딸에 대한 얘기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 딸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 유학 갔는데 그 유학 갈 때 도와줬던 그 외국인 교수와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인국 박사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꼭 풀 쏘어서 개 주는 격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내지죠. 자기는 뭐 친일, 친소, 친미 이런 식으로 현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그 딸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풀 쏘서 개 주는 격이다. 이런 식으로 딸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더러운 년 기어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중얼거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한때는 집에서도 일본어를 쓸 만큼 철저히 일본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께서는 편지 속에 애정의 국경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서양 교수를 얼마나 자기가 애정으로 사랑하게 됐는가를 했는 그 구절을 이제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금방지게 아베에게 설교조로 좀 더 설득하지 못하고 뭐 그러면서 중얼중얼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게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이 내게는 전혀 그 뿌리 없이 뭐 하는 짓들이 아주 그 명석하게 잘하는 걸로 인식되어지고 거기에 비해서 딸이 뭘 이렇게 외국인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인격자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다음 이 얘기를 합니다. 흰둥이 손자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딸의 그 교수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마뜩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교수와 같이 사진을 찍어서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놀기는 잘들 논다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죠. 신음소리를 지르면 그런 자리에 일어섰다. 아무튼 미스터 브라운을 만나 이왕 가는 길이면 좀 더 서둘러야겠다. 처음에 얘기했죠.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미 대사관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이제 만나러 가는 첫 얘기가 이제 20분 남았다는데 그 20분 동안에 이렇게 생각들이 왔다 갔다 과거까지 왔다 갔다 했다가 이제 빨리 서둘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여보, 남이가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는군요. 이렇게 했더니만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별 아내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렇게만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실의 소생인 그 남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탐탁지 않게 그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분위기를 보더라도 그렇게 뭐 남이는 한 번도 해숙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새어머니인데 새어머니라고 부른 적도 없고 또 남이 역시 어머니로서 행사한 적도 없다. 이제 이럽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는 남이가 그 언니로 불렀거든요. 영감에는 간호원으로 있었으니. 그래서 그 지난날의 간호원이면서 새엄마로 된 그 남이 쪽에서는 새엄마로 된
이 상태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어떻든 그렇게 하면서 해숙은 이 집에 이인국 박사와 결혼해서 마침내 이제 남이의 새엄마가 됐죠. 그래서 남이로서는 뭐 그냥 예정 정도로 해서 따르는 언니처럼 그렇게 할 정도지 엄마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결혼 문제를 남편이 이제 얘기했을 때에 여기서도 별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이인국 박사는 그렇게 들렸다. 글쎄, 하기는 그렇지만 그는 입만 다시며 더 이상 계속하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잠이 깨어 울고 있는 어린 것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아내의 젊은 육체에서 자극을 느끼면서 이인국 박사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만 같은 남이에 대한 강박관념을 금할 길이 없었다. 저 어린 것이 자라서 아들 원식이나 또 남이 정도의 말상대가 되려도 아직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야 한다. 그때 자기는 70이 넘는 할아버지다. 현대의학이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하고 암 같은 고질이 아닌 한 불의의 죽음은 없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의사이면서 스스로의 생명 하나를 보장할 수 없다. 마누라는 눈앞에서 나는 새 놓치듯이 죽이지 않았던가. 아무리 해도 저놈이 대학을 나올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 아무렴 때가 때인 만큼 미국 유학까지는 내 생전에 시켜주어야지. 하기야 그런 의미에서도 일찌감치 미국 혼발을 맺어두는 것도 그리 해로울 건 없지 않나. 아무렴 우리보다는 낫게 사는 사람들인데 남 좀 보기 체면이 안 서서 그렇지. 그는 자유인지 체념인지 모를 푸념을 곱씹었다. 여보, 저걸 좀 끓여요. 이인국 박사의 말씨는 점잖게 가라앉았다. 뭐 말이에요? 아내는 젖꼭지를 물린 채 고개만을 돌려 되묻는다. 저 병 말이요. 그는 화장대 위에 놓인 골동품을 가리켰다. 어디 가져가셔요? 저 미 대사관 브라운 씨 말이야. 늘 신세만 졌는데. 아내가 꼼꼼히 쌓아놓은 포장물을 들고 이인국 박사는 천천히 현관을 나섰다. 벌써 석권신문이 배달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분명 기적임에 틀림없는 일이었다. 간헐적으로 반복되어 공포와 감격을 함께 휘몰아치는 삭잡한 추억. 늘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하다. 1945년 8월 하순.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 누리를 뒤덮어 소용돌이 칠 때였다. 말복도 지난 날씨였만 여전히 무더웠다. 이윤국 박사는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둘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오들오들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 그렇게 붐비던 환자도 얼씬하지 않고 쉴 사이 없던 전화도 뜸하여졌다. 이번 실은 최후의 복막염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끌려간 후 텅 비었다. 조수와 약제사는 궁금증이 나서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떠나갔고 서울 태생인 간호원 해숙만이 남아 빈집 같은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2층 10조 다다미 방에 혼도시와 유카다 바람에 뒹굴고 있던 이인국 박사는 견디다 못해 부채를 내던지고 일어났다. 그는 목욕탕으로 갔다. 찬물을 퍼서 대야째로 머리에서부터 몇 번이고 내리부었다. 등줄기가 시리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도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가슴 속의 갑각정을 가셔낼 수는 없었다. 그는 창문으로 기우시 한길가를 내려다보았다. 우글거리는 군중들은 아직도 솜속으로 밀려가고 있다. 굳게 닫혀있는 언행 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였다. 아니, 그곳에 쓰여 있는 구절,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옆에 붙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다. 어제 저물녘에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이 되살아왔다. 순간 이인국 박사는 방 쪽으로 머리를 획 돌렸다. 나야 괜찮겠지. 혼자 내까리면서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그러나 벽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이 흘리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춘석이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깨름텁텁하기만 했다. 그깟 놈 하고 머리에서 씻어버리려 해도 거머리처럼 자꾸만 감아 붙는 것만 같았다.
저 어른 것이 자라서 아들 원식이나 또 남이 정도의 말상대가 되려도 아직 20여년의 세월이 흘러야 한다. 그 젖먹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20년이 흘러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 나이 70이 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아무리 현대 이야기 그렇더라도 저 아이가 나하고 말상대될 수 있는 나이까지 내가 살려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해도 저놈이 대학을 나올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 아무리 때가 때인 만큼 미국 유학까지는 내 생전에 시켜줘야지 하면서 이제 그 젖먹이 아이를 보고 이제 혼자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보 저걸 좀 끓여줘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브라운 대사를 만나서 선물로 줄 거를 이제 아내 보고 끓여달라는 거. 그래서 그 브라운 대사께 가져갈 포장물을 들고 이제 그 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인국 박사는 천천히 현관을 나섰다. 벌써 석간 신문이 배달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인국 박사가 이제 브라운을 만나러 나가는 길인데 또다시 옛날로 이제 돌아갑니다. 옛날의 기억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분명 기적임이 틀림없는 일이었다. 간헐적으로 반복되어 공포와 감격을 함께 휘몰아치는 착잡한 추억. 늘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하다. 옛날이 언제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해방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하순.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누리를 뒤덮어 소용돌이 칠 때였다. 그러면서 1945년 8월 하순으로 이제 기억이 되돌아가면서 그때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해방이 돼 버리니까 이제 일본인 위주로 철저히 일본 그걸로 했던 병원이 텅텅 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 간호사들도 이제 가버리고 겨우 집이 서울인 간호사 하나만 남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병원이 또 팔이 날리는 그런 병원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번 실은 최후의 복막염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을 마지막 병원 환자였고 도무지 환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재사는 고향에 다녀오겠다 하고 나가버렸고 한심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층 집 조 다다님의 방에 혼도 씨와 유카다 바람에 뒹굴고 있던 이인국 박사는 견디다 못해 부채를 내던지고 일어났다. 완전 일본식으로 이제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아직도. 그러면서 그는 목욕탕으로 갔다. 찬물을 퍼서 머리에서부터 몇 번이고 내리부었다. 등줄기가 시리고 몸이 가벼워졌다. 예, 뭔가를 이제 답답한 현실을 이렇게 찬물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문가로 갔더니만은 우울거리는 군중들 소음 속으로 자기가 한 벽보를 보게 됩니다. 창문가에서 이제 많은 그 군중들이 아래쪽에는 보이겠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친일파 민족 반역자 타도하자 이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친일파였잖아요. 민족 반역자였잖아요. 그래 움찔하는 거죠. 그 씌어진 구절 그걸 보고 어젯밤에 처음 보았을 때 전율이 또다시 되살아났다. 또 그러면서 자신께 나야 괜찮겠지. 혼자 내까리면서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삐죽이 흘리며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춘석이 연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엄습하며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깨름텁텁하기만 했다. 깐놈 하고 머릿속에 씻어버리려 해도 그 머리처럼 자꾸만 감아 붙는 것 같았다. 여기서 춘석이라는 사람은 인국 박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에 그 철저히 사람을 봐가면서 받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돈 될 사람들만 치료해주고 그러지 않는 사람 대충 해서 내보내버렸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이춘석입니다.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록되었다는 중환자가 엎혀서 왔다. 팽팽그렁한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청진기어 상하 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환자의 몰골이나 얻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견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간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도 떳떳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한국 신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는 이런 경우의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하는 자기식으로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처치만 하여 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걸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은 후에 간호원에게서 들었다. 그러나 그쯤은 예사로운 일이었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렸다.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있는 해방경축 시가행진을 자기도 흥분에 차 구경하느라고 혜숙이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배열에 낀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는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붕붕하던 이인국 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입원을 거절당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해숙에게서 듣고야 슬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기어들어왔다. 그 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로 나가는 것을 피하였지만은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그 벽보 앞에서 마주쳤었다. 갑자기 밖이 시끌 떠들어대었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목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는 더 커갔다. 궁금증에 견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구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았다. 포도에 뒤끓는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한성을 울리고 있었다. 무엇일까? 그는 고개를 탁 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해숙이다. 아마 소능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 법석이에요.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하는 해숙이여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끔뻑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의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이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해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고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는 얼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곤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들을 끄집어내었다. 국어 상용에 가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의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따뜻한 미련 같은 것이 성강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한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 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와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병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령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로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6개월 전으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현재가 아니고요. 6개월 전에 형무소에서 병보 속으로 가출했다는 사람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 환자에 대한 얘기가 곧 이어서 나옵니다.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중환자가 엎혀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형색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환자가 어떻게 하든지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입원설이 없다는 이유를 대가지고 내보내버립니다. 예, 그게 이제 춘석이라는 사람과의 만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 일들이 6개월 전에 있었고, 그런데 6개월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춘석도 사상법인이다 보니까 일제에게 맞아서 이제 그렇게 병보석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춘석은 이 자위대라는 그걸로 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 자위대는 뭔가 하면은 일제에 그 아부했던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이제 소위 말하는 완장 낀 젊은이, 이 젊은이가 이제 춘석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춘석이는 아찔하겠죠. 자기가 그렇게 했던 녀석을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마주치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더군다나 벽보에는 그런 벽보를 또 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환자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있던 중에 바깥이 이제 어수선하게 왁자지껄하게 된 거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내다봤더니만은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그 국어 상용어의 가라고 되는 이 그 액자를 꺼내 가지고 그걸 찢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 상용의 가 무슨 얘기인가? 일본 말만 늘 쓰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워낙 일제에 충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상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일본은 항복하고 가버리고 없고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그거부터 먼저 찢어버리는 거죠. 찢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참 이렇게까지 일본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중에 한마디가 이겁니다. 그 액자를 받던 그날에 한 얘기인데,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 일본어죠. 잠꼬대까지도 일본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어로운 기회를 얻을 수 없겠어 하던 국민총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하의 소리가 떠올랐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가. 그래서 소학교부터 아이들은 전부 다 일본 학교를 보내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된 거를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다행으로 여겼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그러고는 지금 통장에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등골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시내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그는 손금고가 들어있는 안방 단수를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다. 주위가 어두워 왔다. 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와 소름이 가까워졌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만세 소리가 연방 계속되었다. 세상 형편을 알아보려고 거리에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다. 여보, 땅구부대가 들어왔어요. 거리는 온통 사람들 사태가 났는데 집안에 처박혀 뭘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음성은 격했으나 감격인지 당황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계집이란 저렇게 우둔하고도 대담한 것일까? 이인국 박사는 엷은 어둠 속에서 마누라 쪽을 주시하면서 입맛을 다셨다. 불도 역대 안 켜고 마누라가 전등 스위치를 틀었다. 이인국 박사는 백촉 전등이 너무 환한 것이 못마땅했다. 불은 왜 켜는 거요? 그럼 켜지 않고 캄캄한데. 자, 어서 나가봅시다. 마누라가 이끄는 데 따라 이인국 박사는 마지못하면서 시침을 떼고 따라 나섰다.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부신 불빛을 피하면서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 박수와 환호성,
만세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양안을 끼고 탱크는 물밀듯 서서히 흘러간다. 위 뚜껑을 열고 반신을 내민 중대가리의 병정은 간간히 우라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방 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 박수도 환성도 안 나가는 멋쩍은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 그는 자기의 거동을 주시하지나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두는 일 없이 탱크를 향하여 목청이 터지도록 거듭 만세만 부르고 있지 않은가. 그게 되겠지. 그는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를 내면서 유유히 집으로 들어왔다. 미녀 뒤에 계속되던 행진곡이 그치고 주둔군 사령관이 포고문이 방송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앞에 다가앉아 귀를 기울였다. 시민의 생명, 재산은 절대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호하라. 총기, 일본도 등 일체의 무기 소지는 그만이 즉시 반납하라는 등의 요지였다. 그는 문득 단수 속에 넣어둔 역총의 생각이 미치었다. 그러면 적어도 바쳐야 하는 것일까? 영국제 쌍발, 손때 묻은 애완물같이 느껴져 누구에게 단 한 번 빌려주지 않았던 최신형 특제품이었다. 이인국 박사는 다이얼을 돌렸다. 대체 서울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도 마찬가지다. 민요가 아니면 행진곡이 나오고 그러다가는 건국준비위원회의 누구인가의 연설이 계속된다.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방 직후 2, 3일 동안은 자기도 태연하였지만 뻔질나게 드나들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는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뛰어다니며 물을 경황은 더욱 없다. 반이 익숙해서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들, 딸이 굉장한 구경이나 한 것처럼 탱크와 로스케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심중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어머니 해숙이와 함께 저희들 이야기에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뒤헝클어진 삼령 속에서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짚불을 불어 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인국 박사는 자신의 통장 은행 잔고를 전부 다 빼내옵니다. 다행히 은행 지점장의 호의를 감사한다 할 정도로 혹시나 돈을 못 빼내오면은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했던 그런 기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마저 없었더라면은 하면서 등골이 오싹할 뻔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또 얘기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하면은 우리 집도 따로 손금고가 있는 방 안에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정말 뿌듯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축을 흔들 것 같은 군중들의 환호성, 만세 소리가 연방 들려왔는데 세상을 알아보려고 바깥으로 나갔던 아내가 들어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여보, 땅구 부대가 왔어요. 하면서 이제 그 아내가 바깥 사정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태 왜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불 안 켠 이유가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하고 자기도 지은 죄가 있고 그러니까 불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올까 싶어서 이제 불을 꺼놓고 있었겠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아내는 들어와서 얘기가 이렇게 불도 안 켜고 하면서 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이인국 박사가 불은 왜 켜요? 그럼 켜지 않고 캄캄한데 자 어서 나가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인국 박사를 데리고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 봅니다. 그랬더니만은 탱크 부대가 진주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지 실제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치면서 그렇게 탱크의 윗뚜껑을 열고 반신을 내민 중대가리 병정은 간간히 우라 하면서 손을 내어 흔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만세 이런 말입니다. 러시아 만세 이러면서 인제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방 부대라는 환경을 느끼면서도 박수도 환성도 안 나가는 멋쩍은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일제에 아부하면서 일제를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노랑머리에 러시아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럴 수밖에 네. 그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인제 라디오를 귀 기울여 보니까 라디오에서 가끔 민요도 나오고 그러다가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민의 생명 재산은 절대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호하라. 총기, 일본도 등 일체의 무기 소지는 금하니 즉시 반납하라." 등의 요지로 인제 라디오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인국 박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국제 쌍발 엽총이 생각나는 겁니다. 무척이나 아낀 엽총인데 그래서 아무에게도 빌려주지 않았던 그런 엽총이었는데 인제 그게 인제 생각나는 겁니다. 또 라디오에 다른 다이얼을 돌려가면서 다른 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방송만 있고 특별한 그게 없는 겁니다. 밤이 이슥했어야 중학교, 국민학교를 같이 다니는 아들, 딸이 굉장한 구경을 한 것처럼 탱크와 로스케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돌아왔다. 마치 무슨 구경거리나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탱크와 로스케,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죠.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건지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바다에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이 얘기입니다. 암담하겠죠? 예. 그래서 풀어낼 수 없는 실마리가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뒤엉켜진 상념 속에서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려지는 지푸를 불러 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이 쳐다보고 있었다.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것은 아예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섬뜩한 내금이 드네요.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난 석관을 펼쳤다. 일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고 3면으로 눈을 옮겼다.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바둑돌 같은 굵은 할자의 제목. 왼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 기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여 있다. 그는 고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다.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어차왔다.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바로 그 해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예, 너 그 노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어화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야, 원씨가 별 수 없다. 외정 때는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가 또 판을 치지 않니? 고기가 문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그 노사 말 꾸준히 해라. 아들은 아버지 말에 새삼스러이 자극을 받는 것 같진 않았다. 내 나이로도 이제 이만큼 떠내기 회화쯤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 낯새로야 그걸 못하겠니?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고 별것이겠니?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다 그렇지.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탠코퍼 소자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야 말았다.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그저 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쟤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쩌려고. 가만 있어요. 호랑이도 굴에 가야 잡는 법이요. 무슨 세상이 되든 하는 대로 해봅시다. 그래도 저 어린 것을 어떻게 노사까지 보낸단 말이요? 아니, 중학교 애들도 가지 못해 골드를 싸매는데 대학생이 못 가 견딜라고?
그래도 어디 아비를 알겠어. 괜한 소리. 제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찍소리를 못할 거예요. 어디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시키며 그는 아들의 유학을 관찰하였다. 혁명 유가족도 가기 힘든 구멍을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 그는 만장의 기염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그 다음 해에 사변이 터졌다. 잘 있노라는 서신이 계속하여 왔지만 동란 후 후퇴할 때까지 소식은 투절된 대로였다.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은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신문 다치키리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훑어 내려갔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 연관되는 사연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 자식은 무얼 꾸물꾸물 하느라고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한담. 사태를 판별하고 임기응변의 선수를 쓸 줄 알아야지. 멍추같이. 그는 신문을 포개어 되는 대로 말아치웠다. 개천에서 욕마가 난다는데 이건 제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야. 그는 혀를 찍찍 갈겼다.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이제는 그쪽에도 소식이 가서 제게도 무언중의 압력이 퍼져갈 터인데 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 그는 자동차에서 내리자 건 가르침을 내뱉었다. 똑똑으로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스탠코프의 목소리가 고막에 와 부딪는 것만 같았다. 자, 이인국 박사는 저녁에 나온 석간을 펼쳤다. 이제 신문이 어떻게 되나 보죠.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뭐 이러면서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온 겁니다.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 제목 왼편 전단지를 차지한 외신 기사, 손바닥만한 사진들이 들어왔다. 코골이까지 내려온 안경을 눌러쓰면서 눈을 부릅떴다.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어찼다. 연구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아들은 이미 러시아에 유학을 보냈는데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고 했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이인국 박사는 아들을 그렇게 유학 보내고 난 뒤에 아들하고 당연히 더 이상 연결도 안 되고 이러는 반에 과거에 아들을 러시아로 유학 보낸 그 사실을 이제 다시 이렇게 되뇌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 아들을 러시아로 이제 로를 열심히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러시아로 보내게 되지요. 야, 원시가 별 수 없다. 외정 때는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고 이제는 너가 또 판을 치지 않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속에 쌀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그 러시아 말 꾸준히 해라.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말을 열심히 하고 마침내 아들을 자기가 치료해 준 왼쪽에 오리알 만한 굵은 혹이 있는 그 장교의 소자의 그 혹을 수술해 주고 난 뒤에 결국은 자기가 이제 이 스탠코프라는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에 대해서 결국은 감옥에서 더 이상 자기가 감옥 살지 않게 되는 그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마침내 스탠코프께 요청을 해서 그 아들을 소련으로 힘들게, 남들은 쉽게 갈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소련으로 유학을 보낸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아내는 얘기가 우리 좀 평범하게 살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얘기가 무슨 소리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아들을 러시아로 이제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죠. 그렇게 신문 기사를 읽고 있다가 신문을 뚫뚫 말아주면서 개천에서 욕마가 난다는데 이건 제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야.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자식을 원망합니다. 좀 이렇게 재주가 있어서 서방으로 탈출하든지 해야지. 이 신문에서 혹시 자기 아들의 이야기라도 있을까 싶어서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위대가 지한대로 바뀐 다음 날이다. 이인국 박사는 지한대에 연행되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가 쑤신다. 이것만으로도 자기의 생애를 통한
큰 고역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얘기할 수 없는 사태가 공포 속에 그를 휘몰았다. 지나가고 지나오는 구둣발 소리와 목덜미에 퍼부어지는 욕설을 들으면서 꺾이듯이 쭉 늘어진 그 머리는 들릴 줄을 몰랐다.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머릿속에는 짓눌렸던 생각들이 하나씩 꼬리를 치켜들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디든지 가 숨거나 진작으로 나무로라도 도피했을걸. 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줄 사람이 어디 있담? 의지할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를 밟았거나 조만간에 밟을 사람들이 아닌가. 일본인? 가장 믿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난 지금 누구를?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이 막연한 기대는 절박한 이 순간에도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지는 않았다. 다행이다. 인민재판의 척호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끌려간 사람들의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즉결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도 떠돈다. 사흘의 여유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곳을 떴을지도 모른다. 운명이다. 아니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쪽발이 끄나풀 야 이 새끼야. 고함 소리에 놀라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었다. 때도 묻지 않은 일본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가 쏘아보고 있다. 춘석이다.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었다.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다. 이제는 죽는구나. 그는 입속으로 내깔렸다. 외놈의 밑밭이 이 개새끼야. 일본 군용화가 그 옆구리를 들이찬다. 이 새끼 어디 죽어봐라. 구둣발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내지른다. 등골 척수에 다급한 충격을 받자 이인국 박사는 비명을 지르고 꼬꾸라졌다. 그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깨 쪽지를 끌어 바로 앉혀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다.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 개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어렴풋이 꿈속에서처럼 들려왔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도 아무런 반항을 일으키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기 앞자락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부시 정신을 차렸다.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이 시계줄을 그르고 있다.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의 시계 주머니를 부둥켜쥐면서 손의 임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 소련병사가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이 웃고 있다. 그는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양복 안주머니를 감싸쥐었다. 흥? 나쁜 스키? 병사의 눈동자는 점점 노기를 띄어갔다. 아니 이것만은 그들의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는 대로 소나기와 눈동자의 대결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병사는 대빵만한 손으로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서 시계를 채워냈다. 시계줄은 끊어져 고리가 달린 끝머리가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에서 달랑거렸다. 병사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죽음과 시계? 이인국 박사는 토막난 푸념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쪽 발목에 팔뚝시계를 둘씩이나 차고도 만족이 안 가 자기의 해종시계까지 앗아가는 그 병정의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되새겨 갈 뿐이다. 감박 속은 빼곡히 찼다. 그러나 고참자와 신입자의 서열은 분명했다. 날포가 지나는 사이에 맨 안쪽 똥통 위에 자리 잡았던 이인국 박사는 3분지 2의 지점으로 승격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범인 속에 섞여 있던 감방 밀정이 출감된 다음 날부터 불평만을 늘어놓던 축들이 불려나가 반송장이 되어 들어왔지만 또 하루 이틀이 지나자 감방 속의 분위기는 여전히 불평과 음식 이야기로 소일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재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예전의 고등계 형사들에게서 실컷 얻어들은 지식이 약이 되어 함구령이 지상명령이라는 신념을 일관하고 있었다. 그는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해야책을 첫 장부터 꼼꼼히 뒤지고 있을 뿐이다. 등골이 쏘고 옆구리가 걸려온다. 이것으로 고질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사뭇 내려가고 있다.
우리 체념한다면서도 소조감을 막을 길 없다. 노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예측하는 10대로 중령으로 치른다면 자기의 재상은 너무도 음아하다. 양곡 좌버 쌀을 몰래 팔아먹은 것이 7년, 양민을 강제로 보국대에 동원했다는 것이 10년, 감정적인 직결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단이라고 내대지만 이 난리판국에 법이고 무엇이고 있을까? 마음에만 거슬리면 총살일 편인데 친일파, 민족 반역자, 만일투사 치료 거부, 일제어 간첩 행위, 이건 너무도 어마어마한 재상이다. 시조할 때 나열하던 그대로 한다면 고작 해야 무기징역, 사형감인지도 모른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며 큰 숨을 내쉬었다. 자유다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었다.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연행됐다. 마침내 이제 그 연행돼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제가 물러나고 소련이 이제 밀고 들어왔고 그러는 사이에 그동안에 일제에 탄압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유대라는 걸 만들었고 그 자유대에 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자유대에서 치안대로 바뀌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붙들려 들어가는 겁니다. 일제에 그렇게 아부하면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했으니 이제 붙들려 들어간 거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런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가 쑤신다. 이것만으로도 자기 생애 최고의 고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얘기할 수 없는 사태가 공포 속에 그를 휘몰아갔다. 이러면서 얼마나 이제 또 그 공포 속에 있는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쪽발이 큰아플 야 이 새끼야 하는 고함 소리에 놀라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쳐들었다. 때도 묻지 않는 일본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가 쏘아보고 있어 치료를 거부했던 그런 춘석이가 이제 완장을 차고 쪽발이 끈아플 이 새끼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내려다 봅니다. 이인국 박사는 쳐다볼 힘이 없다. 사태는 짐작되었다. 이제는 죽는구나. 그는 속으로 입으로내.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외놈의 밑밭이 이 개새끼야. 그럽니다. 참 일본 군용화가 거의 옆구리를 들이찬다. 왜 일본 군용화가 나오는가 하면 일본은 이미 갔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뭐 그 군용화를 만든다든지 그런 게 아니니까 보급품은 그대로 남았죠. 근데 이 치안대 사람이 이제 그 옷은 다 그런 식으로 일본식으로 입고 더군다나 일본 군용화를 가지고 발길로 차고 있습니다. 이 새끼 어디 주고 봐라. 구둣발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내지른다. 예, 그러면서 이제 두들겨 맞는 겁니다. 현기증을 일으킬 몸죽지를 둘 수가 없다.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으니 개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그러면서 계속 두들겨 팹니다. 시간이 얼마 흘렀을까? 자기 앞자리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숙성의 부스러기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이제 그렇게 두들겨 맞다 보니까 정신줄을 놔버렸겠죠. 근데 얼마나 시간을 지는지 모르는데 자기 앞에서 부스러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의 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보니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시계줄을 이제 풀고 있는 겁니다. 훔쳐가려고. 예. 그렇게 그는 반사적으로 자락에 시계 주문을 부둥켜 쥐면서 손의 임자를 힐끔 쳐다봤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 소련 병사가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 웃고 있다. 그는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양복 안주머니를 감싸쥐었다. 시계를 안 뺏기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야본스키. 병사의 눈은 점점 노기를 띄어갔다. 아니, 이건 말은 뭐 조선말 그렇게 해봤자 당연히 이 러시아 로어 병사, 그러니까 소련 병사는 이 말을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냥 뺏깁니다. 시계줄은 끊어지고 고리만 달린 끝머리만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에 달랑거렸다. 병사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죽음과 시계. 이제 이렇게 위기로 이제 치솟게 되는 부분을 봅니다. 이인국 박사는 토막난 푸염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깜박 속은 빼고 키 찼다. 이제 깜박 속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예, 이거 보세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죄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자기가 어떤 죄상으로 돌아가는지 말하기는 싫더라는 겁니다.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로와 헤어책을 찻장 꼼꼼히 뒤지고 있을 뿐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 깜방에서 나가면서 로어 책을 하나 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등골이 쏘고 옆구리가 걸려온다. 이것으로 고질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없지 않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3원 내려가고 그러는 중에 뭘 하는 거 러시아어 로어를 이제 깜방에서 공부를 합니다. 로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보내죠. 이제 이인국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일투사 치료 거부 이 이제 제목이 들어갑니다. 일제 간첩 행위 이러면서 너무너무도 어마어마한 죄상들이 자기께 취조를 했을 때처럼 그대로 나오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감이 될지도 모른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며 큰 숨을 내쉬었다. 참 이렇게 됩니다. 또 그다음 보겠습니다. 처마 밑에 바싹 달라붙은 환기창에서 들이비치던 손수건만한 햇살이 참 대자처럼 길어졌다가 시로리만큼 가늘게 떨리며 사라졌다. 그 창살을 거쳐 아득히 보이는 가을 하늘이 잊었던 지난 날을 한 덩어리로 얽어 휘몰아 오곤 했다. 가슴이 짜릿했다. 밖의 세계와는 영원한 단절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누라, 아들, 딸, 해숙이, 누구누구. 그러다가 외가게의 원로 이인국 박사에 이르자 목구멍이 타는 것 같이 꽉 막혔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침을 삼켰다. 그럼 어쩐단 말이야. 식민지 백성이 별 수 있었어? 날고 뛴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첨을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지. 그놈이 그놈이었지. 이인국 박사는 자기 변명을 합리화시키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왔다. 거기다 어저께의 최종 취조 장면에서 얻은 소령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인류의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있었다. 물론 그것이 억지의 자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지만 아마 스탠코프 소자라고 했지. 그 헛불이 잠겨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똑떠오르 하고 고개를 기웃거리던 순간의 표정. 그것이 무슨 기적의 예감 같기만 했다. 이인국 박사는 신음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복도에 켜져 있는 엷은 전등 불빛이 쇠창살을 거쳐 방 안에 줄무늬를 놓으며 비쳐 들어왔다. 그는 환기창 쪽을 올려다 보았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깜깜한 밤이다. 생똥 냄새가 코를 찌른다. 바짓가랑이 한쪽이 축축하다. 만져본 손을 코에 갖다 댔다. 구역질이 난다. 역시 똥 냄새다. 옆에 누운 청년의 앓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천천히 눈여겨보았다. 청년 공둥이도 젖어 있다. 설사인가 보다. 그는 살창문을 흔들며 교화소원을 고함쳐 불렀다. 뭐야? 자다가 깬 듯한 흐린 소리가 들려왔다. 환자가 이거 봐요. 창살 사이로 들여다 보이는 소원의 얼굴은 역광 속에서 챙 붙은 모자 밑에 둥그스름한 윤곽밖에 알려지지 않는다. 이인국 박사는 청년의 궁뎅이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피로군, 피야. 그는 그제야 붉은 빛을 발견하고 놀란 소리를 쳤다. 정리야, 이질! 그는 지그보이식에서 떠오르는 대로 큰 소리를 질렀다. 뭐? 정리? 바깥 소리는 확실히 납득이 안 간 음성이다. 피똥을 쌌어, 피똥을. 이것 봐요. 그는 언성을 더욱 높였다. 응, 피똥. 아우성 소리에 감방 안의 사람들은 하나둘 눈을 뜨며 저마다 놀란 소리를 쳤다. 정리, 이건 전염병이요, 전염병. 뭐, 전염병? 그제야 교화소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마 후 환자는 격리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똥을 닦느라고 한참 법석을 치고 다시 잠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튿날 미결감 다른 감방에서 또 같은 증세의 환자가 두셋 발생했다. 날이 갈수록 환자는 늘기만 했다. 이 판국에 병만 남은 열의 9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인국 박사는 새로운 위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저녁 후 이인국 박사는 고문관실로 불려나갔다.
동부는 당분간 환자의 응급치료실에서 일하시오.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기적일까? 그는 통역의 말을 의심했다. 소련 장교와 통역관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는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띄어갔다. 알겠어? 엥? 네. 다짐에 따라 이인국 박사는 기쁨을 억지로 감추며 평범한 어조로 대답했다. 글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니까. 그는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감옥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마 밑에 바싹 달라붙은 환기창에서 들이비치던 손수건만한 햇살이 참대자처럼 길어졌다가 실오라리만큼 가늘게 떨리며 사라졌다. 감옥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가는 걸 겨우 햇빛이라는 게 요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환기창을 들어와서 조그마한 햇빛이 하나 들어왔다가 또 사라지고 밖의 세계와는 완전한 단절이다. 가슴이 짜릿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들을 자기가 있는 감옥 상황들이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누라, 아들, 딸, 해숙이 어느 누구도 그러다가 외과계의 원로 이인국 박사에 이르자 바깥에 이제 생각해 목이 타는 것 같이 꽉 막혔다. 헛기침을 하고 침을 삼켰다.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이 뭔가 하면은 누군들 식민지 백성이 별 수 있었나?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침을 안 한 놈이 있나? 이러면서 주는 떡 안 먹은 놈이 바보지. 다 그놈이지 뭐. 이러면서 자기 했던 거에 대한 변명이랄까.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해주고 있죠. 이인국 박사는 자기 변명을 합리화시키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했다. 예, 그렇게 혼자서 이제 감옥에 앉아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밤에 자다가 생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설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간수를 불러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의사기 때문에 벌써 딱 알고 이런 생똥 냄새가 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질이 걸렸을 거다라는 걸 알고 이질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자기 병원 의사인 게 이제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가 의무실로 그렇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의무실 근무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무실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지요. 그래서 동무는 당분간 환자의 응급실 치료에서 일하세요. 이제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인국 박사는 기쁨을 억지로 감추며 평범한 어조로 대답했다. 글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니까. 그는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연구하면은 너무 기뻐하다가 자기 속내가 들킬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죽어 넘어진 송장이 개치우듯 꾸려져 나가는 것을 보고 이인국 박사는 꼭 자기 일같이만 느껴졌다. 의사, 이것은 나의 천직이다. 그는 몇 번이고 감격에 차 중얼거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담당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일은 그의 실력이 혹부리 고문관의 유다른 관심을 끌게 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사상범을 옥사시키는 경우는 책임자에게 큰 문책이 온다는 것은 훨씬 후에야 그가 한 일이다. 소련 군의관에게 기술이 인정된 이인국 박사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상 처벌의 결말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았다. 이렇게 하여 이 보이지 않는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까? 그는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도 늘 스텐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오리알 만한 혹을 생각하고 있었다. 불구라면 불구로 볼 수 있는 그 혹을 가지고 고급 장교에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성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공이 특별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무엇인가 완전히 살아날 틈새기가 생길 것만 같았다. 이인국 박사의 떠내기 노도 가끔 순시하는 스탠코프와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었다. 이 안에서의 모든 독서는 금지되었지만 노 교본과 당사만은 허용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마치 생명의 열쇠나 되는 듯이 초보 노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장교들의 주연이 베풀어지는 기회가 거듭되었다. 얼건이 주기를 띤 스테코프가 순시를 돌았다. 이인국 박사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수일 전 소군 장교 한 사람이 급성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다. 그 환자의 시를 뽑는 옆에 온 스탠코프에게 이인국 박사는 말 절반, 손짓 절반으로 혹을 수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스탠코프는 하라쇼를 연발했다. 그 후 몇 번 통역을 사이에 두고 수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의사를 진술할 기회가 생겼다. 이인국 박사는 일본인 시장의 혹을 수술하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 있는 설복을 했다. 동경 경영대학병원에서도 못하겠다는 것을 내가 그떠니 해치우지 않았던가. 그는 혼자 머릿속에서 자문자답하면서 이번 일에 도박 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걸었다. 소령 군의관을 입회시키고 몇 차례의 예비 진단이 치러졌다. 수술 일은 왔다. 이인국 박사는 손에 익은 자기 병원의 의료 기재를 전부 운반하여 오게 했다. 군의관 세 사람이 보조하기로 했지만 또는 이인국 박사 자신이 했다. 야전 병원의 젊은 군의관들이란 그에게 있어서는 한갑 풋내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 군의관들을 자기 집 조수 부리듯 했다. 집도 이후의 수술대는 완전히 자기 진단하의 왕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까 수술 직전에 사인한 실패되는 경우에는 총살에 처한다는 서약서가 통일된 정신을 순간순간 흐려놓곤 했다. 수술대에 누운 스탠코프에 침착하면서도 긴장에 찼던 얼굴. 그것도 전신 마취가 끝난 후 3분이 못 갔다. 간호부는 가제로 이인국 박사의 이마에 내맺힌 땀방울을 연방 찍어내고 있다. 기구가 부딪는 금속선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축의 반사등이 내리비치는 방 안에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해살짓고 있다. 수술은 예상 이상의 단시간으로 끝났다. 위생복을 벗은 이윤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마침내 기회를 이제 그렇게 얻게 되면서 이인국 박사는 자기께 주어진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이것은 나의 천직이야 하면서 굉장히 그 와중에 이제 뿌듯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상범들이 감옥 생활에서 만일 죽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문책을 당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쪽 이 이인국 박사가 이 역할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이쪽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담당자들께도 상당히 도움되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러던 와중에 스탠코프라는 이 스탠코프의 혹을 제거할 방법을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탠코프의 환심을 사서 마침내 저 혹을 내가 제거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기회를 얻을 거다.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벌써 그런 머리가 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러시아어도 하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지요. 그래서 마침내 이인국 박사께 기회가 옵니다. 스탠코프 장군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내가 수술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일 수술을 실패하게 되면은 나를 총살시켜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 있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세 사람의 군의관, 보조 군의관이 달라붙고 그다음에 자기 그 손에 익은 그런 병원에 있는 수술 도구를 다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납니다. 그래서 수술을 얼마나 긴장하고 했든지 이렇게 합니다. 수술은 예상 이상으로 단시간에 끝났다. 위생복을 벗은 이인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경감에는 이 수술에 실패하게 되면은 자기는 죽음이나 마찬가지고 이 수술에 성공하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술이 끝났습니다. 완치되어 퇴원하는 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셔져라 지면서 외쳤다. 거비딴니 스파시보. 이인국 박사는 입을 해 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아진, 오첸 하라쇼. 스탠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네가 첫째라는 듯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칭찬했다. 다음 날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가 이인국 박사에게 스스로 손을 내밀어 애절적인 악수를 청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적과 적이 맞부딪히면서 이렇게 180도로 전환될 수가 있을까? 노랑 대가리도 역시 본심에서는 하나의 인간임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내일부터는 집에서 통근해도 좋소. 이인국 박사는 막혔던 뚝이 터지는 것 같은 큰 숨을 삼켜가면서 내쉬었다. 이번에는 이인국 박사와 스탠코프 손을 잡았다. 스파시보. 꼭 나한테 무슨 부탁이 없어? 이인국 박사는 문득 시계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면서도 곧이어 이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오히려 깨째째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뒤따랐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미련이 가셔지지 않았다. 이인국 박사는 비록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기 심중을 털어 놓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통역의 보조를 받아가며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해상하면서 시계를 약탈당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스탠코프는 혹이 붙었던 뺨을 쓰다듬으면서 긴장된 모습으로 듣고 있었다. 염려 없소. 독도 우리 위대한 붉은 군대가 그럴 리가 없소.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착각이었을 것이요. 내가 책임지고 찾도록. 공연한 말을 끄집어내어 일껏 잘 되어가는 일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는 솟구치는 불안과 후회를 짓눌렀다. 안심하시오. 독도 우리 리 하하하. 스탠코프는 큰 웃음으로 넌지시 말끝을 막았다. 이인국 박사는 죽음의 직전에서 불려나 집으로 향했다. 어느 사이 저렇게 노후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스탠코프가 감탄하더라는 통역의 말을 대내면서 차가 브라운시어 간사 앞에 닿았다. 성조기를 보면서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적기와 돌려온 시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응접실에 안내되는 이인국 박사는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대사관으로는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집으로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년 전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다. 벽적 책꽂이에는 조선 왕조실록, 대동야승 등 한 적이 빼곡히 차 있고 한쪽에는 고서 질책이 가지런히 쌓여져 있다. 맞은편 책상 위에는 작은 금동 불상 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다. 12폭 예서 병풍 앞 탁자 위에 놓인 재떨이도 세월호 때 묻은 백작이다.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 진사 고려 청자 하병에 눈길을 돌렸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가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국외로 내어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였다.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갑게 여겨지겠느냐는 망설임이 더 앞섰다.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며 선물을 내어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면의 미소를 띠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듯 땡큐를 거듭 부르짖었다. 참 이거 귀중한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저 제 성의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안도감에 있다는 만족을 느끼면서 브라운 씨의 기쁨에 맞장구를 쳤다. 브라운 씨가 영어 반, 한국말 반으로 섞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인국 박사는 헛한 기분에 젖었다. 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완치되어서 퇴원하는 날입니다. 스탠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 주면서 외쳤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껍단리,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제목이 껍단리가 되는 겁니다. 스바시보, 스바시보가 고맙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인국 박사는 입을 해 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이제 몸의 감옥뿐만 아니고 다 이제 해방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뭐 배웠던 자기 러시아어로 얘기합니다. 아진, 어첸, 알았어. 뭐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스탠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어 첫째라는 듯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칭찬했다. 그렇게 하면서 다음 날 이 얘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집에서 통근해도 좋소. 이러면서 이제 감옥에 있지 말고 내일부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또 여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걸 얻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스탠코프는 혹이 붙어서 뺨을 쓰다듬며 긴장된 모습으로 염려 없어, 똑돌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시계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늘 함께 했는데 이제 소련 병사가 훔쳐갔지 않습니까? 훔쳐간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러니 시계는 염려하지 말라. 위대한 붉은 군대가 그럴 리 없어. 역시 또 웃기죠. 자기 병사를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대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어떻든 내가 찾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인국 박사는 괜히 그 말을 끄잡아내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집으로 풀려났고 또 시계도 돌려받습니다. 예. 인자 소설이 딱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때까지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해왔다면은 이제 현재로 딱 돌아와서 차가 브라운시의 관사 앞에 닿았다. 이 소설이 재밌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가다가 과거에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조기를 보면서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적기와 돌려온 시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내 자기가 이제 살아나는 것처럼 또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다시 자기가 한 번 더 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택도 하는 그 임상 경험도 없는 젊은 의사들이 미국 갔다 오게 되면 마치 별이라도 단 듯이 그렇게 된 게 평상시에 자기도 미국 가서 뭘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이제 상치시키는 거죠. 감옥에서 그렇게 나와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듯이 이제 미국에 갔다 오게 되면 또 다른 전기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접실에 비치된 그 대사관 사택이죠. 그러니까 대사관 사택에서 이런저런 그 비치된 벽 쪽의 책꽂이에 조선왕조실록, 대동아 야성 등의 한국 서적이 빼곡히 있고 한쪽에는 고서의 질책이 가지런히 쌓여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 대사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렇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그 고서를 보면서 저건 역시 누군가가 갖다 줬을 거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자기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그런 거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자기가 준비해간 선물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며 선물을 내놓았다. 참 이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운이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저 제 성입니다. 이런 얘기로 합니다. 가톨리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제시대의 일본말식으로 배웠지요. 예를 들면 갸또 이자 갸또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발음은 좋은데요. 문법이 아주 정확한 스탠더드 잉글리시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들을 때 문득 스탠코프의 말이 연상됐다. 그러고 보면 영국의 조상을 가진다는 브라운 씨는 R 발음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게 여겨졌다.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어학적 재질에 은근히 자긍을 느꼈다. 브라운 씨가 부엌쪽으로 갔다 오더니 양주 몇 병이 놓인 쟁반이 따라 나왔다.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인국 박사는 워드카 한 잔을 신통한 안주도 없이 억지로라도 단숨에 들이켜야 속이 시원해 하던 스탠코프를 브라운 씨 얼굴에 겹쳐보고 있다. 그는 혈압 때문에 술을 조절해야 하는 자기 체질에 알맞게 스카치 한 잔을 할 듯이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브라운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거 국무실에서 통지 왔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뛸 듯이 기뻤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땡큐, 땡큐.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에 스탠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간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은 USA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표정이었다. 미국에 가서 이 모든 일도 잘 부탁합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역사는 짧지만 미국은 지상의 낙토입니다. 양국의 우호와 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땡큐. 다음 날 휴전선 지대로 같이 수렵하러 가기로 약속하고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씨 대문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신체 검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외무부 출국 수속도 국무성 통지만 오면 즉일 될 수 있게 담당 책임자에게 교섭이 되어 있지 않은가. 빠르면 일주일 내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브라운 씨의 말이 떠올랐다. 대학을 갓 나와 임상시험도 시통치 않은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 듯이 날치는 꼴이 사나웠다. 어디 나도 댕겨오고 나면 보자. 문득 딸내미와 아들 원식의 얼굴이 한꺼번에 망막으로 휘몰아 왔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 긴장을 띠다가 어색한 미소를 흘려보냈다.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귀 같은 로스케 속에서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이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면 우선 비행기 회사에 들러 형편이나 알아볼까? 이인국 박사는 캘리포니아 특산 시가를 비스듬히 문 채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튈듯이 부스에 털썩 주저앉았다. 반도 호텔로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다. 브라운 씨가 영어 반, 한국말 반 섞어가면서 이인국 박사인데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해주죠. 닥트리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칭찬이 영어가 발음도 좋고 영어를 잘 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은근히 자기가 의학적인 재주를 타고난 사람이라고 은근히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드카 한 잔을 신통한 안주 없이 이제 권하게 되니까 그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부에서 통지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뛸 듯이 기뻤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땡큐.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에 스탠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은 USA에서도 통하구나 하고 기고만장한 기분이 들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며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표정이었다. 브라운 대사도 이제 매우 즐거워한다는 거죠. 미국에 가서 모든 일도 잘 부탁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부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인국 박사가 브라운 대사께 하는 얘기가 역사는 짧지만 미국은 지상의 낙토입니다. 지상의 낙원이라는 거죠. 낙토라는 게 지상의 낙토입니다. 양국의 우호 친선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뭘 양국의 우호 친선까지도 들먹이는 게 좀 그렇네요.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면서 이제 곧 일주일 내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볼게요.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도 살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또 칭찬하는 겁니다.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도 살았고 낙사기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았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이제 하늘을 찌르죠.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었으면 바뀌고 아직 이인국 쌀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또 있는데 나쯤이야 그런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 그러면 우선 비행기표라도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바로 이제 비행기표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불러 세웁니다. 그런 스프링이 튈 듯이 풀석 택시에 주저앉고 반도 호텔로 갑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더 높게만 느껴졌다. 이제 자기도 하늘을 찌르듯이 오르고 있으니까 또 가을 하늘도 그렇게 더없이 푸르고 높게 느껴졌다. 이러면서 소설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 소설의 의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뛰어난 이때 뛰어난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뛰어난 기회주의주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을 오로지 한 가지 자기가 출세하거나 또는 자기 돈을 벌거나 이런 데서만 쓰는 거지 자기 어술이라는 게 어술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만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인국처럼 이런 인간들만 덕석걸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각박한 정도가 아니고요. 짐승이 사는 세상들보다 더 나빠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같은 자기 혼자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거는 짐승보다 못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짐승은 자기가 뭘 잡아먹게 되면요. 보통 자기 위장을 70% 또는 많이 해봤자 80% 정도 위장만 채우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끊임없이 파먹는 게 인간이라는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짐승보다 더 나쁠 거다라는 거죠. 지 뱃속만 채우려고 했을 때. 결국은 지 뱃속만 채웠을 때 이같이 사회가 험해질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역사라는 문제입니다. 이인국같이 이렇게 사는 인간들은 역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 혼자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난 뒤에 다음 누군가는 눌러줘야 이 땅이고 내가 여기서 갈고 닦은 기술이 있다면 의학 기술이 있다면 이 기술 역시 후대 사람께 넘겨가서 더 좋은 기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지 혼자 잘 이렇게 돈벌이하고 내 혼자 끝내겠다는 생각은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같은 기회주의자가 날뛰고 이 같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이런 자들만 있을 때에 우리 사회는 매우 힘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가치는 뭡니까? 숭고한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숭고한 정신이 있나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밖에 모르고 숭고는 고사하고 아주 저속한 정신들만 있죠. 뭐든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변명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자기를 되돌아볼 줄 모르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는 역사의 후퇴만 있고 인간의 상실만 있고 아무런 장래가 없어진다. 지 혼자는 잘 살다가 가야겠죠. 바로 이런 거에서 우리는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을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된다. 결국은 이겁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함께 읽으신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친소, 친미로 시대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변모하는 이윤국 박사의 그런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주관적인 그런 행동을 보면서도 크게 비난하지 않고 그냥 차분히 꾸짖고 있는 소설입니다. 스스로는 현명하게 잘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무엇 하나 이룬 것 없고 뜻대로 된 것도 없네요. 진실되게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권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제 이인국 박사는 역사적 전환기마다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기회주의자인데 그거를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잘나서 그 잘났다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서글퍼지고 지금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위정자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인국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이다. 생각도 마음도 그 가슴도 없는,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그 부분이 너무 역겨웠다 할까요?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특별히 일본의 아부하고 일본의 온갖 것을 다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것도 정말 수준 이하. 어떻게 이런 그래도 지식인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로스케하고 미국의 그 아부하는 그 장면은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자기 목숨이 달렸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